비평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유일한 화가라 그러면은 피카소를 좀 미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미학이 이제 이 피카소가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리고 자기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흔적, 그리고 이제 그 괴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피카소가 가히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거예요. 그건 잠시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간에 이 책을 제가 선전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비평가 중에 존 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버그는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제가 오늘 어제부터 읽었던 책이 이제 풍경들이라는 책인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제 더가는 제가 워낙 이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화가니까 폴 발레리라고 이제 그 비평가, 말라르메하고 이제 그 마네가 말라르메가 있으면 더가는 폴 벨레리가 있대. 폴 벨레리는 루오 그 저기 누구죠? 저기 그 외젠 마네의 사촌 동생, 걔가 이제 이 폴 벨레리하고 결혼을 했죠. 이 폴 벨레리는 그 랭보 이런 계열이 이제 상당히 조금 상징적인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강한 비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쓴 데생에 대한 어떤 그런 책의 내용인데, 이게 제가 이제 좀 못 보고 그냥 저번에 제가 데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저하고 상당히 생각이 일맥상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읽다가 이제 너무 재밌어서 봤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돌려보시면 책에 대해서 이제 책 제목이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더가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폴 벨러리가 이야기하는 이 더가의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저번에 라이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더가는 어느 쪽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어느 쪽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제가 이제 드쿠닝하고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더가는 어디에 포진을 싣을까요? 마네는 어느 쪽으로 넣을까요? 그가는 드쿠닝 쪽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왜? 이제 수업을 조금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러니까 그게 데생을 중시하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왕 하는 거 좀 나름대로 복습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대생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처음에 나오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내용에서 그냥 그 사람의 미학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그래서 드쿠닝은 어떠면 약간 마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을 많이 이렇게 이 사람은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잭슨 폴록은 어때요? 지려죠, 그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강의했던 사람 중에 피카소였다. 그래서 피카소를 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느냐면, 그 더가하고 이제 제가 마네를 이야기할 때, 마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런 쪽에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충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잰 듯한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마 아버지에서 DNA의 기질을 받은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미술에 있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어떤 좋은 그림, 예쁜 그림만 자꾸 보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존 버그의 얘기에서 제가 굉장히 경탄에 맞지 않았던 것이, 1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이제 매일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봤어요. 보고 난 뒤에 이제 렘브란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
그 그림이 참 좋았어라는 얘기만 딱 하더래. 그럼 뭐가 좋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가 좋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는 거하고 사물을 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여기 있는 바이타민 D 주사기라는 이걸 봤어요. 보는 거하고 그려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그리면서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관찰. 관찰은 뭐가 돼요? 자, 그리면서 보면 뭐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죠. 그렇죠? 근데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요. 보고 난 뒤에 집에서 그려보라 그랬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그려봐야 돼. 그린다라는 것은 인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를 해야 그 사물의 본질을 그린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기억력이 좋은 거하고 달라요. 보고 그려봐라고 하면 그냥 그리죠. 여기에서의 본질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본질을 놓치기 일상이죠. 근데 그리면서 보면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걸 우리 계속 느끼게 되죠.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미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느냐 하면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볼 때 시행착오로 계속 했다는 거죠. 왜? 저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이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좋은지. 근데 10번을 봤는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면 좋아요라고 하면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왜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한 번 쪽팔리면 10년 동안 편해요. 그래야 얻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100번 보면 뭔 소용이 있어요? 보고 내가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틀려도 관계없잖아요. 그럼 틀리는 게 당연한 거죠. 내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괜찮죠? 자,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거트루트 스타일. 그쵸? 나왔죠? 이 사람은 왜 이래 그랬어요? 거트루트 그림 전에 이게 몇 년도 그랬냐면은 1906년도에 그렸어요. 장미시대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블루시대 그때 제가 말씀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함몰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건 찾아보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장미시대라는 게 4년 5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해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피카소가 이걸 그냥 바로 땡겼다? 이걸 왜 이렇게 그렸을까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잖아. 그냥 거트루트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릴 때 이렇게 그렸다 그랬어요? 안 그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 그렸잖아요. 다른 걸로 그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저번 주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죠. 왜 포기했대요? 강의 안 됐어요. 그거는 뭐냐?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언제? 집에 가서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은 왜 이걸 강조를 할까? 그걸 알고 지나갈게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다시 리바이벌 하진 않아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싫어해요. 여기서 지금 꺼낸 내용이 이야기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 되니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얘기의 시점은 우리가 어디로 갔어야 돼요? 6인의 만남부터 시작을 했죠. 6명이 만났잖아. 그죠?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세요. 피카소하고 마티스는 6인의 만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 1905년도에 도통토전에서 와이프 그림 그렸잖아. 모자 쓰고 있는 거. 빽 돌았잖아.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한 6개월 있으니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스타인 일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 마티스 한번 보러 가자. 마티스 보고 피카소 한번 보러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보러 가냐? 피카소가 유명하니까 보러 가자.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죠. 왜냐면 마티스가 듣던 사람인데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뜰 사람이라고 보고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마티스는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피카소를 자기 문화성이나 이런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앞으로 가는 어떤 변혁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카운셀러 아니면은 뭔가 조금은 내하고 같이 가는 데 있어가지고 같은 동반자 내지 약간 밑에 있는 알 드레인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조지 브라크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요놈도 그렇게 만들려고 갔는데 딱 보니까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 이때 이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1906년도에 이제 초봄에 갔으니까 2월달, 3월달에 갔다. 4년도에 그림이 5년, 6년도에 그림이 치우기 전에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은 이 그림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났어. 만나고 난 뒤에 있다 보니까 피카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림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왜? 그때 그림은 전부 다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시대? 블루 시대, 장미 시대 그림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마티스가 보기에는 장미 시대 별거 없어요, 그거는. 제가 봐도 뭐 그냥 그림 좀 잘 그리는 애잖아요. 그래서 마티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꼬마라 그래요, 걔. 피카소. 왜?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마티스 1870, 그 69년생이니까 피카소 81년, 한 11살, 12살 어린애잖아요. 물론 자기가 그림을 늦게 그렸지만 이 사람은 약간 헷가하게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주의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시간이 1시간 만에 끝나야 되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 야한 이제 그래서 이제 둘 다 어디로 가요? 06년도 이제 5월달에 돈을 좀 벌었어요. 피카소도 돈도 좀 있고 마티스도 조이 오브 라이프가 돈도 좀 벌고 여사무소에 가서 여행 떠나요. 고소를 간단 말이에요. 피카소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굉장히 약간의 아라베스크 쪽에 이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냄새가 상당히 나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이슬람 이런 쪽에 있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조각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은 피카소가. 그때 마티스는 이런 그림을 가져왔죠. 뒤집어졌죠, 그죠? 그거는 이제 왜 뒤집어졌는지는 나중에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왜 또 한번 보여드리냐면은 겉으로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요. 피카소에서 그림은 딱 두 가지. 그때 나왔던 아비뇽 전에 이 두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거는 자기 역사상 블루 시대나 초창기 시대나 이런 그림들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그림이 가만히 보면 미국 갔다 오신 분들 봤잖아요, 아비뇽. 아비뇽이 왼쪽에 있는 여자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커튼 제끼고 있죠. 의대생이 이쪽으로 환생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기억나죠? 근데 아까 제 그림에서 선은 2를 그렸다가 마티스는 뒤집어졌잖아. 건트루트가 뭐 장난치냐고 했단 말이야. 건트루트는 처음부터 피카소를 좋아했단 말이야. 왜냐면 그 여자는 미술은 잘 모르지만 격정적으로 피카소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색상을 줄여가지고 원래대로의 어떤 그런 마티스로 들어왔죠. 기억나죠 이거? 자, 그때 피카소는 이런 거 그렸어요. 자, 여기 한물되지 않게 쭉 보세요. 비슷하죠? 의대생이라 그랬죠, 그죠? 이건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도 그래요. 근데 이베리아에서의 조각은 확실히 아프리칸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딱 돌아오니까 06년도 이제 7월 달에 돌아와요, 파리에. 5월 달에서 나갔다가 파리에 2달 동안 놀다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충만해서 왔죠. 누가? 피카소가. 마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왔던 그림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원시주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뜨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마티스의 조각뿐만 아니라 아프리칸 가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마티스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알랑 브랭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왜냐? 그때가 무슨 시대예요? 1905년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그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갔는데 1905년도에 프랑스는 장난이 아닌 시절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드레푸스 사건 알죠? 반유대인 사건. 네. 그게 1900년도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1870년도에 보불전쟁 생기고 난 뒤에 코민이 있었잖아요. 코민은 뭐냐?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엄청난 발전들이 많이 생겼잖아. 무슨 뭐 오스만 남작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오스만식의 어떤 층 높은 건물들도 들어오고 그때 철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사회과학, 자연과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리고 신문도 너무나 크게 발전을 해가 영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빠른 쪽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래야 되냐? 제국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식민지 만들었고 식민지 있다 보니까 이때 반대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티격태격하는 상황에서의 1905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런다? 데카당타라 그런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와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없는 걸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공화정에서 나폴레옹 3세가 결국 잡으니 뭐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라는 어떤 그런 자주스킨 새끼가 얘기가 있었을까? 그러다가 한 방 맞았잖아요. 1870년도에. 누구한테? 독일한테 한 방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 뺑글뺑글 돌고 난 뒤에 없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프랑스는 굉장히 허탈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랬지만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뭔가 실질적인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모네 시절에 이제 외젠 부댕이라든지 저쪽으로 돌아오세요. 외젠 부댕이라든지 해변 그림 보고 있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좋은 데 가서 구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급변하는 비행기도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에서는 이런 원시주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패배주의에 따른 어떤 그런 동경심으로 이제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1등 주자가 누구였느냐? 고갱이죠. 고갱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원시주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어떤 탈출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원시주의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때 컨템포러리 이런 거 이거 알잖아요. 그죠? 루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었고 고갱도 이렇게 있었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조각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나중에 캡처해서 한번 보세요. 루소는 이런 상황이었고 루소 피카소가 제일 좋아했잖아요. 자기 피카소 서클에 몽파르나스에 있는 라부투아르 세탁선에 있었어요. 누가? 앙리 루소가. 나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몇 살? 40살. 자, 이거는 피카소가 이런 식으로 와서 대충 해서 그려요. 처음에 이제 원시주의는 06년도 10월달, 9월달, 10월달 한 번 이렇게 꽃을 피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올리비아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다시 담아내려고 했던 그림이 뭐였다 그랬어요. 기욤 아폴로네르가 1000만 번의 책찍질이라는 아주 더러운 야동 소설에서 이 착안을 했단 말이에요. 피카소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술로 성화를 시켜서 일단 그래서 그 다음에 3월달에 친구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그림. 난리가 난 거죠. 뭐냐 이게. 기욤 아폴로네르도 니 장난치냐 이러다가 넌 굶어 죽으라고 얘기하는 그 주위에 있는 막스 자코브 이 사람하고 제일 친해요. 원래 있던 앙드레 드렁하고 조지 브레이크는 아직까지 앙리 마티스 그룹에 있어. 아직 안 넘어왔어. 근데 이때에 3년도에 같이 그림을 내놓은 게 블루누드를 이렇게 그려내요. 이 블루누드는 누구 그림이 생각이 납니까? 세잔.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이제 진짜 그릇이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스타일로 그래요. 이 그림은 원래 그림 잘 그리고 아주 그런 사람들은 더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각을 먼저 하잖아요. 이 사람도 조각을 해요. 조각을 하고 변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각을 하죠. 해서 하다가 떨어뜨려서 완전히 뭉개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티스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있던 터에 아멜리아가 막 흥분을 깔아앉힐 못할 정도로 흥분하니까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그린 게 이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레오 스타인하고 거트루드 스타인이 사요. 상당히 좋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레오 스타인하고 거트루드 스타인이 산 마지막 그림이에요. 마티스한테. 그래서 마티스하고 쫑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가요? 피카소한테 가죠. 근데 마티스를 그대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라하고 마이클이 있잖아요. 자기 오빠의 부인.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초기에 07년도 3월달에 이렇게 그림 넣는다 그랬다, 그죠? 그러나 원래 이는 이제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없어졌던 거, 그리고 구성에 대한 어떤 주체 의식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큐비즘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피카소라 그러면 큐비즘이라 그러면 입체주의가 기억나잖아요. 그 여자 막 이렇게 줄림 같은 이런 이쁜 그림 말고 뭐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데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큐비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같아요? 만화 같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보고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도형 같잖아요. 도형. 그죠? 다이아그램이에요. 다이아그램. 수학이에요. 이성이 작동했단 말이죠. 감정이 작동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티스가 그렇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 사람이 변형을 좋아하지만은 격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피카소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티스는 감정적으로 가는 영혼에 폭발하는 색깔을 형태에 국한시키지 않고 형태 자체를 뛰어넘는 색깔을 칠해버렸잖아요. 폴리오로 창문에서, 그 자기 부인의 머리에서, 얼굴에서 상상도 못하는 걸 오히려 그 사람이 했고, 이 사람은 큐비즘을 했잖아요. 근데 큐비즘은 반드시 이거는 뭐냐? 물리학이고 과학이고 거기에 따른 이분법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이분법에서 만들어진 어떤 사물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감히 피카소가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피카소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조지 브라크 작품입니다. 같이 따라갔다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를 나무라면 나무라도 돼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근데 아비뇽을 큐비즘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데서는 아주 이제 프로토 큐비즘이라고 해요. 프로토라는 것은 그 전의 상태, 영어로 아주 있어 보이게 그러는데 전혀 저는 동의 안 해요. 이거하고 뭔 큐비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마티스 그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드로잉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제 의의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베리아 그림 조각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아니다, 그거는 반반이다 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근데 어떻든 저 오른쪽 두 개 있는 사람들은 가면으로 변했죠. 아프리카 어디서? 이 사람이 7월달에 07년도 7월달에 프랑스의 아프리카 미술관에서 저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퇴마의식에 갖게끔 뭔가 어떤 악마가 나를 잡아먹었을 때 그걸 갖다가 대비하면서 내가 막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면을 쓴다. 나는 그 상황을 느꼈다라고 직접 피카소가 지가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비뇽이 탄생. 그럼 아비뇽이라는 것은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뒤에 여자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다. 딱 그리고 나면은 빠져나가요. 도망가죠. 그런데 질척되지 않죠. 항상 뮤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퇴마의식이라는 건 뭡니까? 하고 난 뒤에 귀신을 쫓고 난 뒤에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 없어요? 나와버린단 말이죠. 근데 마티스는 항상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그림에서 계속 연속을 계속 그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마티스 아카데미를 자기는 만들게 돼요. 근데 피카소는 하고 빠진다는, 치고 빠지는 걸 너무 잘해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죠.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 주체적인 어떤 컴포지션에 대해서 저번에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보세요. 배경은 세잔을 극복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큐비즘이라고 다음 단계가 나왔으니까 큐비즘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이걸 큐비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주장하는 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 상황으로 갔을 때 그럼 피카소를 봤을 때는 가장 위대한 작품은 이거다. 왜? 자, 이제 시작했어요. 07년도, 08년도. 그래서 이제 요거 나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렸죠. 어때요? 마티스는 같은 원시를 보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려요. 이거는 선이고 직선이고 과격한 앵글이 나오고 이거는 뭐예요? 곡선이죠. 안정과 조화를 항상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늘 변형을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서 저기에 있는 동떨어지는 것을 싫어해. 누가? 마티스가. 가는데 주춤주춤해. 그게 드쿠닝이에요. 못 찔러요. 그러니까 잭슨 폴록이 있을 때 드쿠닝이 살아있었는데 잭슨 폴록이 딱 죽자마자 아 내가 1등이 됐다고 하는 순간 이 사람 그림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저 큐비즘을 생각을 해봐요. 큐비즘이 07년도에서 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09년부터 이제 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큐비즘들이 여러 큐비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분할이라고 섹션 도로라고 있어요. 디샹, 자크비용 이런 사람들, 그리고 들레저, 맷징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큐비즘을 그리고 거기서 올피즘이라 그래가지고 드로네 이런 사람들이 큐비즘을 그리기 시작할 때 색깔을 막 입힌단 말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옛날에 미술 시간에. 그냥 분석적에서 종합적으로 넘어가는 거. 그런데 쭉 가다가 큐비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큐비즘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전쟁 14년 딱 끊어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스타 됐어요. 스타. 왜 그러냐? 피카소의 자기의 굉장히 진영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기욤 아폴리네르예요. 로랑색 남편. 이 사람이 전쟁에 출근했다가 나중에 머리 총상 맞고 난 뒤에 18년째 죽어버려요. 그리고 막스 자코브도 떠나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피카소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전쟁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큐비즘의 그 다음에 확장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비즘도 문을 닫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선점을 했나요? 마티스가 아직까지는 피카소를 이기고 있죠. 근데 중요한 그때 이제 그해 07년도 7월 달에 굉장히 더울 때 아프리카 가면으로 다 바꿔버려요. 아까 제가 거기 있던 그 그림을. 그러던 터에 이제 그 다음 도통도전은 항상 9월, 10월 달에 열려요. 요때의 그림이 이런 그림들로 완전히 도배가 돼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마티스 그림인가요? 누구 그림일까요? 드렘. 누구 그림은 뭐 두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포비즘 같다. 그죠? 네. 뭐가 포비즘 같다라고 하느냐 하면 포비즘 같잖아요. 전부 다 모든 게. 그 뭐냐?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림 그릴 걸 그리기 왜 그렸습니까? 회의가 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나 마네 모네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샤반느가 싫고 고갱이 싫고 해가지고 뭔가 고어가 다녀간 그 나라에서 포비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로의 어떤 서성의 어떤 그걸 힘입어서 그랬는데 자기를 추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인상주의를 깨부수려고 만든 게 후기 인상파죠. 왜? 본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빛에 따르는 그게 너무 빛에 있는 거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대상이 빛에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모네의 어떤 그런 현장을 보시라고. 시큼하게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지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생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자는 구조적으로 영원성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나라에서 이런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 학원에서 그냥 학생들이 찍어내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두렘이나 조지 브라크는 굉장히 엑셀런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모로한테서 배웠습니까? 에꼴드 보사르 서울대 애들이니까. 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장난 아니네. 반대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 뜨면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아방가드가 아니라 거기에 정체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가 생겨요.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조지 브라크는 탐만 나면은 저쪽으로 날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아주 위기 일발에서 지금 오고 있죠. 자, 이건 뭐냐? 뭘까요? 큐비즘이죠. 피카소의 큐비즘하고 뭐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드로네, 레제, 뭐 등등, 맷징어 뭐 많아요, 이 사람들.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닮아간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를 한번 생각해요. 빨리 지나갈게요. 르네상스는 뭐예요? 중세에서 르네상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중세는 뭡니까? 신. 자, 르네상스는 사람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사람을 신에 있는 자리에 랭킹에서 신을 몰아내고 사람을 위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게 되면 이건 뭐로 지금 이야기해요? 감성으로 이야기됩니까? 이성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성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휴머니스트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알베르티라는 비평가가 1400년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근법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나르시스를 경험한 거울을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을 만드는, 그러니까 원근법을 통해 가지고 그린 그림은, 원근법은 화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화면 저 뒤편에 있어요? 원근법의 소실점은 뒤에 있죠. 그림 안에 없죠. 그건 무슨 그림이에요? 환영이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그림은 똑같이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 동네 여기 그림 있으면 저 하나 딱 그리면 돼. 사진 찍어 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 풍경화는 계속 그리잖아. 누구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 이제 질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피카소의 큐비즘은 뭔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피카소를 르네상스하고 같이 비교를 묶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왜 그러냐면 르네상스는 이때의 과학적인 발전하고는 조금 다르고, 두 번째는 르네상스는 60년 동안 굉장히 시간을 길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켈란젤로는 완전히 신이 하는 영역까지 예술가가 올라가야지만 그게 예술가로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자기 자체를 신격화를 시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과학하고 이성하고만 가지고 있던 것을 미켈란젤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죠. 근데 의형궁하고 있는 라파엘로는 매너리즘에 비슷하게 빠져있다가 일찍 뒤져버려요. 아, 죄송해요.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있었던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 사람의, 제가 욕을 하고 다니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든 이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체가 신성화가 되어 있는 건 이제는 신하고의 결별 상태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제가 들어오냐면은 루소, 계몽시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계몽, 칸트, 이런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뭔가 내가 참여하는 자기 주관적인, 그래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감성과 오성에 있어가지고 자기 어떤 것들이 내 주관주의가 굉장히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뛰어나온 게 누구냐? 낭만주의자들이에요. 그 낭만주의의 들라크루아는 그림은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은 관람자하고 연결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바로크예요. 바로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까라바조, 렘브란트, 뭐 디생딩 크리스트 이런 거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있어서 성모자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약간 연극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주어지죠. 연극 무대잖아요. 이게 그 예술 작품이 연극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성 마테오의 소면 같은 거 보면 이 뒤쪽에 창문이 닫혀 있는 거, 제가 창문의 미학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커튼하고 그런 거에서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극적인 요소예요.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키고 프로파간다가 좀 있는 상황으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극을 한 편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바로크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이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창의성이 이제 나왔던 거죠. 네,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때는 낭만주의가 되고 이제부터는 인상주의가 되면서 이때는 뭐냐면 주관적인 거에서 관람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 주관주의가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라는 것 자체가 모네가 뭔 얘기가 했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대가들은 어느 정도 단순해지면서 서서히 없어져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르누아르. 젊었을 때 그림은 생각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 이 사람이 아팠다더라, 그러다가 그렇게 죽었다더라 라는 얘기. 만에는 그렇게 하다가 매독 때문에 그래가지고 1870 몇 년인가 거기에서 뭐 다리에 잘라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염증이 생겨서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어오지 그 사람이 어떤 미학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냐? 모네가 그래요. 내가 지금 70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 힘들어 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 살아있는 이 감정이 더 예민해지면서 나는 그림에 대한 충만한 욕구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한다. 나이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가들인 것 같아요. 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래서 피카소하고 마티스가 왜 대가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제가 쭉 이야기했잖아요. 뭐 뒤샹도 있잖아요. 뒤샹. 다 어디 갔느냐? 큐비즘 그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왜? 큐비즘을 그리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어디 갔는지는 제가 사실 탐정이 아니라서 찾지 못했지만, 자, 그러다가 피카소가 이거 보니까 아비뇽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 왔단 말이에요. 여름에 이제 마티스가 돌아오면서 아까 그 가면을 입혀가지고 진짜 아비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불러서 봤어. 적잖이 놀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피카소는 야는 뜰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마티스는. 에이, 그냥은 조금.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그림 교환하자라고 한다. 누가? 마티스가. 그래서 미리 피카소가 수시로 사인은 나쁘다는 그거는 만들어낸 얘기고, 그건 누가 만들었냐? 거트루드 스타인이 만든 거예요. 서로 경쟁 붙이려고. 어떻든 집에 가서 마가레타 사진을, 그림을 가져와요. 근데 거트루드 스타인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요걸 가져와요. 전부가. 그러니까 거트루드는 자기 전기책에 나와요. 제일 못 그린 거 가져왔다. 그래서 약점 잡기 위해서 이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피카소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림이에요. 되게 좋아했어요. 마르가리타를. 왜? 마티스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자기 동생도 생각이 나고 딸이지만 너무 부러웠던. 그래서 에드몽이라는 여자를 07년도에 한번 입양했다가 이놈이 장난치기 시작한다. 걔한테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비아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 마티스는 굉장한 정력가는 맞아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이 사람이 아폴리네르, 마티스하고는 전혀 싫어하는 사람인데 마티스를 개잡듯이 욕하는 사람이에요. 피카소가 더 좋고. 그랬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여사무사 했는데 별로 좋지 않게 싫어요. 그러니까 마티스는 완전히 이제 기욤 아폴리네르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따라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세라가 미국 사람들은 아카데미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08년도 3월 달에 아카데미 만들자고 해요. 이름은 마티스 아카데미.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림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잠재워보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본질은 이런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2022년도에 스칸다나비아에 있는 화가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저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거 하다가 간딘스키하고 야블란스키하고 베르킨 뒤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앞쪽까지만 하다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마리 크로이어까지. 그죠?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아무튼 야블란스키가 이 밑에 와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야블란스키가 마티스 여기에 있는 거에서는 제가 논문 찾아 없는데 분명히 나왔어요. 야블란스키가 under the 마티스 스쿨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블란스키가 그림 보면 완전 마티스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포비즘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스칸다나비아하고 거기 왔던 외인 부대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스칸다나비아 사람들은 왜 마티스한테 왔나? 그 당시에 거기가 너무 살기가 척박했고 스칸다나비아가 독립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심하게 부침을 받았고 어차피 제1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런 위험도에 따를 때 러시아가 굉장히 힘을 하면서 이렇게 갈 때에 이 사람들은 미술에 대한 갈망,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델 펠트였잖아요. 그죠? 저번에 우리 스칸다나비안 했죠. 자, 요거는 그렇게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림 그렸어요. 되게 익스프레셔니스트하게 가잖아요. 포비즘에서. 그죠? 네. 이런 경우에 사람이 샴슈틴,
에꼴드 파리파. 그죠?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봤어요. 요런 했어요. 요거는 이제 05년도 도통도전에 있는 그림인데, 자, 그래서 이제 잠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카데미를 했는데, 잠재우고는 그냥 더 많은 놈들이 저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찬물에 또 찬물을 풀고 3년 동안 하다가 아 이거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때 조지 브라크는 자기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화가예요. 마케부터 시작을 해서 걔가 레스타크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도통터전에 냅니다. 08년도 10월 달에. 마티스가 저기를 좋아. 그렇지, 심사위원이 됐죠. 얘가 이걸 그려줬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제자가. 그럼 웬만하면 좋은 얘기 하잖아. 근데 마티스가 딱 보니까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세잔 같죠? 근데 세잔은 이런 색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더 밝은 색, 채도가 좋은 색 썼죠. 근데 얘는 딸랑 두 색깔로 썼어요. 요 색깔. 자, 마티스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색채죠. 색채를 다 빼버렸죠. 그리고 곡선도 그냥 이렇게 큐빅.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뭘 했더니만 꼬마 같은 애가 자꾸 큐빅이라는 것 자체, 점사면체가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세잔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잔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세잔 틱하면서도 그걸 흉내내는 어떤 그런 꼬마가 있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누구? 피카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본 거죠. 마티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만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하나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죠. 그 탈락을 시킬 거예요. 바로 그냥 브라크는 어디 갑니까? 피카소 가버렸죠. 불행하고. 그래서 완전히 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요. 요때에 마티스가 좌절을 했겠죠. 그죠? 피카소는 좌절을 하면은 올리비아하고 여행 가서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다시, 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뛰어내려서 착지하는 부분을 나는 안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마티스는 무너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럴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늘 피해가는 거하고 굴복, 좌절, 방향, 선회 다시 변형을 해요. 그게 훌륭한 게 마티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좌절을 하는데 한 번도 피카소의 은질이 있는 사람들은 마티스를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 교환하고 마르가리타 초상화에다가 기욤 앞으로 내리는 화살 쏘면서 막 그게 애 얼굴에다 맞춘단 말이에요. 이런 뭐라고 하면서. 근데 마티스는 한 번도 욕을 안 해요. 왜? 그런 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추킨 알잖아요. 그죠? 조이 오브 라이프? 그 그림을 누가 샀느냐면 석유왕, 러시아의 시추킨, 그 사람이 그림을 사면서 굉장히 마티스를 많이 응원해 줬는데, 이때 마티스는 이 시추킨을 피카소한테 소개를 시키죠. 자기가 경쟁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소개 안 시키죠. 돈이 오고 가는 사람인데, 그만큼 마티스는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직은 아꼈고,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으나 질투는 있었고 무서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릴 때 이 사람은 이제 뭘로 들어가느냐? 이제 07년도, 08년도 이제 막 큐비즘 막 들어가요. 분석적. 그거는 그림을 제가 소개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데코레이션 피리어드라 그래가 장식전 요소로 갑니다. 이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피카소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여자면 여자를 그리든지 디자인이면 디자인만 그리지 라고 이야기를 딱 멘트만 그거만 딱 끝내요. 마티스 그림 보고 야 심플하다. 그죠? 근데 피카소는 질투는 안 해요. 그렇지만 확 질러버리잖아요. 여자를 그리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하든지 뭐 디자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제만? 그거 한번 씹어보세요. 꼭 씹어서. 그래서 일어나요. 이거는 왜 제가 잠깐 비춰놓은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중요하니까 큐비즘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등.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레셔미즘, 이거 미국 거예요. 미국의 오키파가 스티글레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베누스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나중에 데쿠닝 할 때 여기 이게 나와요. 그 존 벤턴 하튼하고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올피즘, 데스틸을 하잖아요. 뭔 소리야? 그죠? 그리고 퓨리즘하고 아르데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퓨리즘이라는 것은 그 르꼬르비지에 우리 보통 포항 제철 건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큐비즘의 아르데코 같은 이 아르데코가 그 큐빅 스타일의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요때 이제 우리의 마티스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장식. 자, 저쪽은 큐비즘으로 인해서 공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4차원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새로운 그림의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려요. 자, 옛날에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을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림 안에 그림 그렸고 여기에는 장식적인 요소 굉장히 많았고 이거는 한여고 지금 현재 치우고 있는 모습이고 완전히 평면적이고. 자, 이거 두 개를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조지 브라크나 알랭 브레인 봤을 때는 뭐야 이런단 말이죠. 이거는 고객한테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누구든지 간에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걸 그린다는 못 그려서 처음에는 저도 그 사람 어떤 비평을 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피카소 쪽으로 막 흘러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논문을 읽으면 이거는 그런 애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논문을 읽으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균형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데코레이션 피리드를 거치고 그 장식적 상태가 보나르하고 다르게 이거 초기에 이제 마티스 그림인데 아까 저는 레드 스튜디오가 나왔죠. 다르죠. 이런 식으로 댄싱 시리즈하고 뮤직 시리즈. 이 사람은 여기에 뭘 넣었어요? 율동을 넣었죠. 자, 큐비즘은 운동이에요, 운동. 도형이지만 운동성을 주는 게 퓨처리즘, 미래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파시즘 쪽으로 가잖아요. 이탈리아하고 이런 쪽으로. 마찬가지로 운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티스도. 그래서 이 사람은 데코레이션 피리드를 통해서 디자인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심플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있으면 이건 단순성 앤드 장식성으로 가는 거죠. 마티스. 이 사람하고 똑같은 동시성이나 아니면 운동성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다? 들어가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이런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은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가요. 마티스도 저런 식으로 선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이제 세탁선에서 피카소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누가 나오느냐? 컴바일러라는 어떤 그런 화상이 나와요. 겉으로도 해주면 컴바일러가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스폰서를 많이 해줘. 그러니까 돈 좀 벌니까 세탁선을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쟁이 생길 거라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때 마티스는 느껴요. 야, 이거 크다 이놈. 장난 아니네. 왜? 잠시 그때 마티스 학교를 만들고 등등 있던 터가 8년도, 9년도, 10년도,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는 이제 계속 웨더 스튜디오하고 이게 뮤직하고 이런 것만 그리다 보니 이게 뭔가 돌아가는 판세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큐비즘이. 자기는 마티스는 2년 반짝했고 이 사람은 지금 6년 반짝인데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굴복하고 이제 무릎을 기기 시작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도 자기가 부서지는 것보다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돼요. 전쟁 딱 14년도 생기고 난 뒤에 큐비즘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아폴로네로도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이 그림이라는 것은 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프랑스 대혁명이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없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가 완전히 새로 정립되는 그런 시기에 그 전쟁 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미술이 다다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다다라는 것은 뭐냐면 미술이 아닌 미술을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아주 기속적이고, 왜냐하면 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자체가 제국주의 저것들의 노름에 의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내가 어떡할 수 없는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뭐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다. 내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성적인 어떤 이런 내용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는 미술이 이런 거에는 이제 질렸다라고 해서 미술적이 아닌 곳에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가 나오는 것들이 다다이즘이에요. 그래서 독일 쪽에는 그보다 좀 더 있다가 나중에 보면 그때 있었던 그 다리파라든지 뭐 베를린 분리파 이런 사람들이 전쟁은 굉장히 옹호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 자체가 이제 워낙 데카단트 쪽으로 지금 프랑스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 산업이 발전해서 이게 귀족 사회하고 이 불평등 사회가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메시아가 와서 전쟁 같은 이런 걸로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오히려 반겼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바리파나 베를린 분리파, 간딘스키 이랬던 청기사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마케 마르크는 전부 군대 다 출전을 해요, 사람들. 다 죽었지만 그런 상황에 있던 터에 이 사람들은 그 부조리를 알고 나오는 게 신정물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막스 백만, 오토딕스 같은 사람들, 사회 고발한 이런 것들. 그건 리얼리즘 그림자. 그 전쟁이 터지고 나면 피카소도 리턴 투 오더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앵그레이즘, 그러니까 네오클래시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림이 손발 크기면서 이렇게 굉장히 리얼리즘을 많이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큐비즘은 막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큐비즘을 땡긴다. 어떻게? 아까 제가 봤던 큐비즘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 이 사람이 마티스 같아요. 그죠? 추상으로 보죠. 자, 저는 이걸 블루 피리어드라고 해요. 그죠? 제목 되게 좋잖아요. 이게 피카소의 블루 피리어드 똑같아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디프레션 돼 있었는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큐빅 피리어드. 누굴 만나는 후안 그리스. 유일하게 큐비틱에서 피카소 보세요. 청색 시대 그 전의 시대 그림 중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사는 그림 중에서 피카소를 비슷하게 흉내낸 사람이 있나요? 피카소 그림만 보면 지금 피카소를 알잖아요. 근데 큐비즘 시리의 그 실에 8년도, 9년, 10년도에 3년 동안에 조지 브라크 그림하고 피카소 그림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해죠, 그죠? 똑같잖아. 네. 왜 똑같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 왜 똑같지? 피카소가 못 그려서 조지 브라크하고 다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큐비즘의 한계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그랬던 큐비즘이 나중에 나왔던 아까 레지하고 있는 그림이죠. 얘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들이에요. 왜? 3, 4년 동안에 정말 주옥 같은 그림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티스를 보세요. 이때 피카소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이제 몇 가지 끌적끌적거려요. 종합적으로. 네. 이렇게 꼴레 넣고 이 사람은 큐빅 피리어드를 그려요. 이렇게. 자, 볼까요? 이게 후안 그리스죠. 이렇게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구장창 그리는 그리스 사람, 스페인 사람. 후안 미르하고 후안 그리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후안 그리스는 큐비즘. 이거는 마티스가 그렸던 이 그림. 이건 누구냐? 마르가리타에 대한 어떤 그런 헌정으로 마지막으로 큐비즘을 제 생각에는 피카소한테 헌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방 먹어봐 이거. 왜? 큐비즘을 그린 사람이 이때는 후안 그리스하고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도 구상이 살아있는 듯한 그림이면서 굉장히 요새 현대적으로 봐도 컨템포러리로 봐도 이거는 충분히 성공하는 그림이지 않겠어요? 14년도에 그랬어요. 자, 이런 그림 보세요. 이게 노트르담 선이 있고 이쪽이 어디가 문이었고 이게 어떤 형태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뭘 함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굉장히 마티스가 그리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곡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색상이 완전히 톤 다운되어 있는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는 그림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마티스는 해내요. 그래서 저는 마티스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저는 몰라요. 저기 뭐 옥션하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뭐 오달리스크하고 이런 그림들은 모르겠어요.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요거. 이거는 쭉 보면 이게 어떻든 슈퍼마티즘의
말레비치 생각도 나고 그죠? A.D. 라인하르트도 생각이 나고 결국은 칼라 필드 페인팅 같죠. 마티스는 이때 칼라 필드 페인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전쟁 후에 1930년도 이제 그때 되면은 무슨 사조가 나와요? 서리얼 초현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추상 표현지로 들어갈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봐도 상당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저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컨템포러리 1914년 그림이에요. 완전히 블랙 컬러로 그리는 거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다시 이제 큐비즘에서 살아나오죠 이제. 색깔이 이제 드러나요. 이거는 1905년 그리고 이거는 1914, 15, 16 이제 살짝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기. 큐비즘이 이제는 나도 이제 나름대로 피카소 니한테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뭐랄까 헌정은 했다. 니한테 빛을 줬던 거, 네가 내한테 어떤 건 자극을 줬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다. 왜? 피카소는 큐비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큐비즘이라는 걸 안 그리고 있으니까. 다른 서리얼 앤드 큐비즘으로 새로 탈바꿈을 이 사람은 내 그랬잖아. 탁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걸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갈 생각이 아니라 가면처럼 숨었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어떤 적응성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쓰였던 그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켜야 뭘로? 자기가 지금 왔던 그 포비즘을 지키려고 한다. 이 몸부림이 보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얼리 니스 시절로 돌아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는 1905년도에 그랬죠. 이렇게 블루 피렐이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색깔 톤 다운해서 블루 피렐 들어갔다. 2013년 그림이니까 큐비틱 하면서도 그랬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구상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니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이 사람은 이제 주로 그리스 정교 쪽으로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많이 보면서 오달리스크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이게 미스 스타일로 굉장히 컬러 밝아져요. 이때 이제 리턴 투 오더, 그러니까 앵그르 앤드 네오클래시즘으로 이제 피카소는 전쟁 이후에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혹 이런 식으로도 컬러로 넣어서 하는데 이거는 초기 때 했던 그 분석적이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큐비즘에는 작품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조화는 이제 1930년대에 끝나고 이 사람들은 이제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누구처럼? 모네처럼. 드로잉 보세요. 그죠? 자, 마티스의 의자를 제가 저번에 미학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마티스의 창문은 뭘까? 그때 마티스의 창문을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기를 바라보는 저 창이잖아요. 그럼 저기 이 창은 내 마음의 문하고 똑같죠. 근데 내가 안에 있는 이거는 우리 병원의 안에 있는 이 테두리는 내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저기에 있는 어떤 물건하고 내 마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저 창문의 저 바깥쪽의 풍경은 마티스는 내 이 마음조차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하고 여기가 통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배가 있으면 이 배가 그대로 떨려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흔들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를 진동을 해서 나의 감성을 자극을 일으켜서 그게 바로 그냥 폭발을 해버린다. 그래서 그 마티스의 창은 이 안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전체 색깔이 바깥쪽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폴리우로 창문을 보면 그런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하고 여기가 같이 소통되는 걸 말하는 거죠. 보통 그런데 창문은 단절되어 있기도 하고 그 어느 정도 부분은 암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의자는 내 마음에서 쉬는 뷰어인 거죠. 내가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티스는 여기서 내 영혼에 폭발하는 음을 듣든지 내가 같이 폭발을 하든지 뭔가 감정을 통해서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우의 의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고우의 의자가 있고 마티스의 의자가 있고, 이거는 이 누구죠? 여보 이미배예요? 초인 초이 그 사람 이인배? 예? 이태수? 예, 이태수라는 사람의 이 의자. 초이의 전시한 이태수. Yes. 이 사람이 이제 시간과 어떤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의자를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그림은 제가 제일 현존하는 그 작가분 중에서는 이제 홍대 미대 학장님을 지내신 기석철 교수님의 의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제일 현대에서는 제가 극사실주의 하이퍼 리얼리즘, 그러니까 홍대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홍대 교수님 작품. 근데 이제 이게 그 마티스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로 본 거죠. 색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애스럽게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뮤즈 역할을 한 게 마그레트죠. 이 친구를 그릴 때에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여기에 이제 그 까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해요. 여기가 왜냐하면 수술해서 여기를 기관지 삭관을 해서 흉터가 남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가리려고 이제 하고 한 번 또 하다가 또 죽을 뻔했는. 그러니까 원래 본빈 아멜리아의 그 전에 있는 모델한테서 났던 친구입니다. 1894년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그림 제일 유명하죠. 요거는 거의 약간의 원시주의 비슷한, 그쵸? 이베리아 조각에서 나오고, 그리고 동심스럽게 굉장히 어린애가 그리는 듯한 그런 나이브한 그런 그림을 07년도에 그리는 집이 제일 이렇게도 그렸고, 왜냐하면 저 친구 굉장히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피카소에 대한 애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볼까요? 정적 고요함, 균형 따뜻한 편안함,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키우드가 마티스죠. 요거는 요거는 나중에 한번 곡 씹으면서 음미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몬드리안 에볼루션을 아마 저 유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 몬드리안은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데스틴? 피카소였죠. 아까 이제 보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차가운 추상하고 이런 것도, 그리고 간딘스키 군은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딱 뜨거운 추상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앱스트랙트 익스프레션이고, 이 차가운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생면 필드, 컬러 필드 쪽으로 들어간다. 마크로스코프 등등. 이게 균형과 조화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단순히 조형언어가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색감도 다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형언어가 다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갱하고 고흐가 같은 RRS 같은 두 달간의 동거에 있어서 했던 그런 느낌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동네. 그러니까 마티스는 그래도 좀 괜찮은 집에 와이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었고, 피카소는 라보투아르에 있던 세탁선에서 완전히 더위가 찜통되는 그런 더위에서 살았던, 가장 안 좋았던 그런 거리에서 그냥 마약과 모든 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난무하던, 여기서는 그래도 이성적인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매너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던 거하고 다른 데서 아주 야수성이 강한 사람하고 굉장히 젠틀한 사람하고 살았던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반추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피카소의 이 입체파에 대한 시각은 지금 현재 많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피카소의 큐비즘을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 큐비즘의 가장 한계는 상징화 내지 기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김경수 선생님을 이렇게 피카소 이점으로 그리려 그러면 내가 만지는 듯한 어떤 그런 공간과의 관계도 이걸로 큐비즘으로 녹여내야 된단 말이야. 사람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자꾸 그리다 보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원형으로 그리든 삼각형으로 그리든 뭔가 나름대로 자기네 표현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꼴레가 들어온단 말이야. 뭔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문자로 넣든지 뭔가 어떤 부분들을 하다 보니 그럼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터에 전쟁이 터져버려요. 만약에 이게 계속 남아있어서 전쟁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그 사람 천재적인 머리가 아니면서는 이거는 만들어내지를 못하니 지금 후대에서는 이 큐비즘을 손댈 수도 없고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반적으로 이제 왜냐 이 큐비즘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봐서 탁 땡겨내는 것보다 다중성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3년 전에 있던 상황을 그대로 녹여낼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림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공간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제4차원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어떤 그런 물론 설명을 못하는 그러니까 원자 레벨까지 들어가서 그게 결국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그 조형언어는 계속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티스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름대로 했던 그런 그림들은 자기의 그림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이건 뭘 결론을 내고 싶으냐면 결국은 앞서 자기네들의 피카소의 서클들 제자들 중간에 같이 이렇게 막 흥분하고 이러다가 없어져 버렸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레제라든지 아니면은 몇 명의 쿠프카 몇 명의 이렇게 큐비즘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다른 변형을 램피카 같은 사람도 있고 아르데코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성으로 적당히 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앞서 그냥 없어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 확장을 못 시키는 그럼 피카소가 만들었던 아니면은 조지 브라카가 어떻게 했던 콜라보를 해서 뭔가 만들었던 그 큐비즘이 6년의 어떤 그런 기간 이상에서의 더 확장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사라져야 될 사람이지만 피카소는 살아남았다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 있으면서도 그 서리얼의 큐비즘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저히 왜냐면 그렇게 그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설명을 못하는 그러니까 마티스는 마티스 나름대로였던 그게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 둘이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콜라보가 만들어지는 거지 만약에 마티스가 없었더라도 저는 어쩌면 큐비즘은 피카소를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마티스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상황으로 피카소도 분명히 자극을 받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티스는 그럼 마찬가지로 앙드레 드레미나 그럼 조지 브라크는 뭐 했냐? 그러다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왜? 말년의 그림이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으면 피카소가 없어지고 이 사람이 다시 새로운 이제 왕자가 이제 그 사람한테 돌아가겠죠. 그것도 아니죠. 자 마티스 쪽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마티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저 사람 말이야 이제 우리 바비아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키움 아폴로네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티스를 이겨낸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마티스는 이런 식으로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저는 이 두 사람이라는 자체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까지 봤을 때의 이 르네상스만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과학과 어떤 휴미니스트를 깔아놨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그걸 과학을 얻어서 어떤 그 예술가의 자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신의 이상의 경지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했던 미켈란젤로의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미술은 이 두 사람 전과 후를 나누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두 사람을 경의를 포하고 한 번으로 끝낼 것을 두 번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평한 작가들은 마지막으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책 두 개가 제가 오늘 어제 샀는 건데 어제 존 벌거가 했던 그 풍경들이라는 책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키키 스미스가 지금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데, 키키 스미스는 토니 스미스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페미니즘에 있어서는 거의 구사마 야유일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는 괜찮은 화가인데 지금은 생존해가지고 아마 1954년생 정도인데 주로 이제 조각 그림